그거는 분명합니다. 올라갈 때가 아닌데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지금 경제도 너무 안 좋고 연체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구매력도 심지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서울만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럼 하반기 전략, 부동산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머니머니 시즌2 시작합니다.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 김은정 기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13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3년 새 최고치, 그리고 매수 심리도 회복세라고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NH농협은행에서 부동산 관련된 연구나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김효선 부동산 수석위원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지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시장이 꿈틀댄다, 들썩인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사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아까 기자님께서 멘트로도 해주셨는데 13주 연속 상승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울과 또 수도권 위주로는 상승 전환했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그렇지만 지방이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계속해서 하락인 지역도 있는 정도로 지역별로 온도차가 좀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데이터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네. 한번 보시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시는 그래프는 주택의 그 연간 누적 매매 그 변동률을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의 누적 연간 지금 숫자가 나와 있고요. 또 지금 1월부터 5월까지의 숫자를 같이 적어놨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일단 하락입니다. 숫자를 자세하게 보시기보다는 추세를 조금 보시면 전국적으로 올해까지 대부분 지역들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고 반면 서울 같은 경우만 5월달 기준으로는 0.02% 정도 지금 상승 전환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은 4월부터는 상승 전환했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도 5월부터는 상승 전환한 지역들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부동산 상승장 때를 기억해 보면 서울 지역에서 시작된 이런 상승세가 수도권으로도 이어지고 그 다음에 점점 퍼지는 이런 경향을 보였는데 네. 이번에도 좀 그런 패턴에 따를 거라고 봐야 할까요? 이게 지금 서울이 부동산 시장의 선도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건 맞긴 한데 지금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 하나 장표를 더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이거는 주택의 월별 매매 변동률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네. 이게 서울만의 지금 그래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용산부터 도봉구까지 많이 오른 순서대로 지금 좀 서열을 좀 매겨놨고요. 왼쪽 그래프가 조금 더 보기 쉬우실 것 같은데 초록색이 짙을수록 많이 가격이 상승한 지역이고 빨간색이 짙을수록 하락이 조금 더 강한 지역입니다. 네. 보시면 굉장히 그 핵심 지역들, 그러니까 중간 지역들 위주부터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걸 볼 수가 그러네요. 있죠. 네. 특히 이번 그 상승세는 강남 3구보다는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이 세 개 지역부터 상승 전환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강남, 서초, 송파까지 좀 번지고 그 다음에 광진구 쪽 이렇게 한강변 라인 따라서 동작구, 강진구 이런 지역이 먼저 오른 정도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외곽 지역들, 그러니까 중랑구나 노도항이라고 불리는 노원, 도봉 이런 지역들까지도 조금씩 그 하락폭을 좁히고는 있어서 서울 안에서는 좀 도심권이나 핵심 지역에서 점점점 외곽으로 퍼진다라는 건 맞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럼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되느냐 그건 지금 오르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네. 그거에 따른 미래를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지금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긴 한데 이게 그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는 올해 입주 물량이 안 되고 내년에도 안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게 공급 절벽이 언제 해결될지 모를 만큼 굉장히 불투명하게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또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가 다 같이 공유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심적인 압박이 더 크게 왔던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서울 입주 물량이 앞으로 좀 어느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상황인가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작년보다 올해 이제 물량이 좀 더 줄어들고요. 그리고 내후년 정도 이후부터는 물량이 거의 없을 거의 없어지는 정도로 상황. 네, 많이 줄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서울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경기도나 인천 지역들의 물량들이 조금 버퍼 역할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경기도 물량도 이제 내년이 되면은 아마 작년이랑 올해가 20만 호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내년 되면은 10만 호 정도로 확 줄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인천, 수도권도 물량이 이제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서울 부동산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입주가 없지만 앞으로 3년, 4년 후에도 계속해서 입주 물량이 적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때마침 또 전셋값이 계속해서 오릅니다. 그러니까 매매값 전에 작년 3분기부터 전셋값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근데 전세 시장에 딱 전세라고 하면 어떤 단어 생각나세요? 전세 사기.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별개의 그 이슈였는데 전세 사기라는 그 이슈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에 빌라는 무조건 위험하다. 네. 빌라 전세는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인식들이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전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쪽으로 계속해서 좀 옮길 기회를 찾게 됩니다. 특히나 또 지금 금리가 굉장히 좀 안정화되어 있다 보니까 전세 대출 금리도 3%대 정도면 아마 받을 수 있을 테니 월세보다는 이게 따져봐도 전세가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위주로 전세 물량을 찾는 거고 그것도 이제 좋은 지역들 웬만하면 그리고 신축이 별로 없으니까 신축 위주로 찾게 되니까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공급이 부족한데 전세값이 계속 오른다. 그럼 나는 임차인인데 이게 전세값이 내년, 내후년도 공급이 없으면 계속해서 오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올해 1, 2월만 해도 저가 매물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지금이라도 이 저가 매물로 매입을 하자 이런 수요들이 좀 많아진 거고 기준금리가 3.5인데 그것보다도 낮은 금리일 정도로 금리가 좀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대출 받아서 사시거나 아니면 정책 대출 같은 거 보금자리론 뭐 이런 것도 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빌려가지고 저렇게 매입을 좀 하게 되는 상황이라서요.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 그리고 입지가 좀 더 우위인 지역들 특히 아파트 위주로는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사실 지금 뭐 투자나 투기 목적이 들어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들리는 말은 이제 하반기에 뭐 한국은행이 금리를 뭐 8월, 11월 이렇게 두 차례 내릴 거다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더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도 중금리 정도 수준이 좀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임차인들이 1주택으로 만드는 거나 아니면 갈아타기 수요들 위주로 재편성되는 거라서 투자나 투기가 더 이상 뭐 들어온다기보다는 어쨌든 이 안에서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이 되는 그런 시장이라 마찬가지로 갈아타기라고 하면은 조금 더 상급지로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서울 안에서도 저렇게 노도방 지역들도 소폭은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고 뭐 마용성이나 이렇게 중간 이상 되는 지역들도 조금씩은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이 소득 기준이 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억 원까지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득이 부부 합산해서 2억 원 이상 돼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 3년 동안은 2억 5천만 원이 넘어가도 가능한 건데 이거는 소득의 기준이 거의 없어졌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정도 수준이라서 이제 출산을 하면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뭐 9억 원 이하의 특례론 받아서 사진 않겠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9억 원 이하 주택들을 조금 더 먼저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장표를 준비한 거는 지금 그럼 남아있는 중위값 기준으로 남아있는 9억 원 이하 아파트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한번 표로 준비한 겁니다. 중위값이라고 하면은 이제 평균값이랑은 달리 전체 주택 중에서 중간 정도 수준의 아파트를 얘기하는데 정말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외곽 지역 저렇게 딱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빨간색 표시는 조금 상대적으로 하락에 가까운 지역인데 거의 딱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만 9억 원 이하로 남아있는 지역이에요. 그 저 지역에서도 모든 아파트가 그렇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 상계주공 5단지 이런 데가 한참 집값 비쌌던 21년도에는 8억에 거래가 됐는데 올해 초만 하더라도 4억 중반 정도의 거래가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난 수준이거든요. 그게 이제 8억까지 올라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제 언제든 환급성이 좋은 아파트들이니까 좀 저가로 매물 있는 데들은 저가 매물이 소진되면서 조금씩 가격이 소폭씩 상승하는 정도의 그 수치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갈아타기 하는 수요들은 조금 더 한강변 쪽으로 가시겠지만 또 처음 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외곽 쪽에 좀 사시면서 서울 전역이 결론적으로는 소폭씩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뭐 이런 분위기가
수도권 그리고 이어서 지방까지도 확산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떠세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종부세 뭐 개편 얘기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종부세가 1주택자 위주로 폐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물론 뭐 논의되고 있는 옵션이 많은 걸로 알고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개편이 되면은 그 과거에 그 얘기가 나왔던 똘똘한 한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그쪽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서울 쪽으로 좀 많이 보실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소유와 거주를 좀 분리시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저희가 지방 상담도 가고 있는데, 과거와는 달리 지방에 내려가도 서울 부동산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지방에 거주하지만 이제 자녀분들은 또 서울에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우리 애가 뭐 어디 있는데 그 근처에 아파트 추천해달라, 뭐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지금 서울이나 이런 지역보다는 지방의 미분양 이런 것들도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까지는 확산되기보다는 좀 서울이나 수도권 위주로 일단은 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종부세 이슈를 좀 더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야당에서 1주택자 종부세는 폐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어떤 식으로는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궁금합니다. 종부세가 개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한 주택만 좀 남겨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빠르게 좀 처리하려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택을 막 4채, 5채 갖고 계신 분들은 한 채를 남겨두고 매각을 하시려고 할 텐데, 그럴 경우에 당연히 입지가 좋은데 이런 곳들이 더 많이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 채를 남겨두고 다른 외곽 지역들을 매각하려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럼 매물이 많이 나오면 또 만약에 종부세 그분들이 예전에 샀던 거라면 가격을 좀 낮게 책정해서라도 빨리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느 정도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있는 주택 뭐 2개 정도를 이제 매각을 하시고 자산을 또 합쳐가지고 다른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들도 나타날 수 있고요. 하반기에 정말 부동산 시장이 좀 더 뜨거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오기 전에 좀 살펴봤더니 7월이 부동산 임대차법 시행 4주년이더라고요. 네. 그것도 부동산 시장에 좀 어떤 여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2020년도에 임대차 3법이 시작이 됐었어요. 7월 말에. 근데 지금 올해 7월 말이 되면 이제 4년이 돼서 저때 계약하셨던 분들이 신규로 다시 계약을 하시려고 시장에 나오실 텐데, 모든 평균을 내면은 뭐 조금 얘기가 달라지긴 한데, 대부분이 20년보다 지금이 소폭 보증금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차이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뭐 리센치나 마레프, 반포자의 주요 아파트들 몇 개를 좀 샘플로 가지고 와봤는데, 2020년도에 첫 계약하신 분이 2024년도에 동일한 아파트를 계약하시려면 보증금이 한 10% 정도 그러네요. 필요한 소폭. 상황입니다. 예. 그 정도면은 금리가 그래도 지금은 조금 견딜 만한 수준이니까 그 정도는 더 빌려서 할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조금 리스크한 거는 내년인 것 같아요. 2021년도를 보시면요, 가격들이 모든 단지들이 굉장히 역대급으로 좀 많이 높았네요. 높았죠. 뭐 반포자 이런 데는 18억에 즉 84 기준이거든요. 급평 기준. 근데 저렇게 좀 많이 오른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제 임대인들이 이제는 4년 동안 못 올리니까, 저 때는 한참 올라갈 때였잖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내가 4년 동안 이 속도로 전세값을 못 올리는 거니까 한 번에 한꺼번에 네. 저렇게 다 올려진 건데, 오히려 지금과 비교해 보면은 지금보다도 굉장히 높게 그러네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은 네. 뭐 그냥 반포자를 예를 들어보면 지금과 내년에 거의 중위값이 똑같다라고 그냥 가정했을 때 집주인이 3억 정도를 더 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역전세네요. 그렇죠. 아파트에서도 역전세가 나오는 곳들이 생길 수는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내년에도 이 분위기면은 뭐 신축 아파트 위주로는 조금씩 전세값이 더 많이 오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18억에 사는 사람이 나왔는데 저 돈이면 이제 매입도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네, 지역은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매매나 뭐 전세값 전부 저 수요들이 조금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될 여지도 있다라는 좀 생각입니다.
그럼 하반기 전략, 부동산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최근이 사실 2021년 뭐 저렇게 급등기 때보다도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이 상승하기 시작했긴 했는데 여러 가지 채널 뭐 챙겨보셔도 네, 전문가들마다 굉장히 좀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는 분명합니다. 올라갈 때가 아닌데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지금 경제도 너무 안 좋고 연체율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구매력도 심지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서울만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게 경제적인 상황과는 맞지 않는 얘기긴 하지만 어찌됐든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많은 그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좀 빨리 사야겠다는 그런 어쨌든 패닉 같은 그런 게 와서 내년에 사고 내후년에 사야 될 사람들이 올해 좀 미리 사시는 분들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매매가치 계속 상승하면서 금리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주택시장에 약간 유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소폭식의 상승세는 내년까지도 저는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전세값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여전히 매매값 대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전에는 그런 빌라 같은 것들을 주택 기능을 회복시키기 전에는 아파트 쪽으로 몰리는 거는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얘기라서 전세값도 내년까지도 아파트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부세가 결론이 나면은 또 저가 매물들이 많이 나올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부터 조금 안정적인 상황에서 소폭씩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펼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럴 때 오히려 주택을 매입하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신중하게 하기에는 더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서 매입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정부에서 270만 원 플러스 알파에 대한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뭐 주거나 거기에 대한 정보 공개가 됐을 때 그걸 보시고 다시 한번 또 생각을 재정립해 보시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실 것 같고 네, 이렇게 오늘은 김효선 수석 전문위원님 모시고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